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합니다. 월요 정치. 오늘도 최용호 변호사, 고종훈 변호사 최고 조합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의 국정 운영 방향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먼저 관전평부터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최용호 변호사? 뭐 내용은 헤드라인은 그게 잡혔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면은 코로나 무료 접종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뽑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이렇게 좀 처져 있다. 뭐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뭐 내용을 뭐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로서는 뭐 지금 막 그렇게 신나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고종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년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면 문제, 남북 문제 등 앞으로 이슈가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것보다는 방민경, 즉 이제 방역, 민생, 경제에 보다 충실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대통령께서 올해에는 보다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그런 일들에 주안을 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백신 접종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습니까? 정부에게 이제 다소 부담이 됐었던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이 논란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좀 많이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 수량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뭐 5,600만 개가 얘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2월 달에 몇 개를 확보해서 몇 명을 주사를 놓느냐 이게 있고 또 그러니까 순차적인 수량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일정과 맞물린 거죠. 그다음에 네. 이 콜드 체인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적시에 공급이 될 것이냐 그럼 또 누구부터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한 1년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남은 또한 이 백신의 접종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이슈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네. 네. 고종훈 변호사는 좀 어떠세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백신 문제로 좀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게 뭐 인구 대비 뭐 5배 정도 이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방역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그 백신 접종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정부의 꼬투리 잡을 게 아니라 여당과 힘을 합쳐서 그 남은 이 코로나 정부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네, 잠깐 최영호 한마디 변호사, 좀 예. 덧붙이면 제가 사실 뭐 국민의힘 측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좀 뜨악한 건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1년 만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빨라야 3, 4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 코로나라는 어떤 비상 시국에 굉장히 비상한 어떠한 R&D 절차가 들어가서 이제 1년 그러니까 생긴 지 1년 안에 접종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그 사안이 나왔고 비상한 상황이기도 비상한 하고요. 네. 굉장히 좀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도 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비난 뭐 이런 건전한 어떤 정책 대안이나 비판은 가능했던 네. 걸로 보여요. 좀 근데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제 왜 못했냐 하니까 국무총리가 뭐 우리가 늦는 게 전략이었다라는 등 뭐 장경태 의원은 뭐 백신 추정 주사라고 하면서 백신을 뭐 코로나 마루타자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혼선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논란을 부추기고 네. 있는 거죠 여당에서. 좀 이 문제는 조금 더 어쨌든 차분하게 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네, 다른 부분들 다 떠나서 좀 최대한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의 또 가장 좀 안 좋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사과성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고종훈 변호사.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이제 사과를 하신 것인데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이제 송구한 마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주택 신속히 공급하겠다고도 좀 밝혔어요. 네. 네네. 그건 뭐 어떻게 규제 정책에 변화가 생길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가진 걸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공급 확대 정책도 그 일환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이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 공급 확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뭐 단기간 내에 부작용도 있고 그랬죠. 뭐 전세가가 급등하든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음 정권 내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볼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현실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2017년 7월 그러니까 5월에 취임하시고 7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죠. 김동연 부총리한테 뭐 부동산 잡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2017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그때 한참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얘기를 하니까 2019년 11월 19일 이제 재작년이죠. 그래서 국민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 패널 한 분이 실수요자 어렵다 이런 질문하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했고 작년 8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잠깐 좀 기운이 좀 빠지신 듯한 어떠한 이 말씀이 송구하다. 공급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뀌지 않았죠. 그 전에도 공급 늘리겠다고 하고 바꾸겠다 하고 뭐 대책 많이 있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지금 이 정부의 강남 집값이 문제 있어서 그걸 때려잡겠다고 하는 이 기조 자체 사실은 틀린 거예요. 네, 틀렸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고 지금과 같이 뭐 오히려 지금 가만히 스테이를 하면 오히려 안정화될 수는 있는데 지금에 뭘 더 하겠다 하면 더 오히려 올릴 가능성만 있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네. 공급 확대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 확대도 2년 전에 너무 늦었다? 아니 너무 늦게 그린벨트 해제가지고 하겠다는 게 지금 1년 전쯤에 논의였고 논란이었을 거예요. 공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했어요. 네. 이거 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잡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고정훈 변호사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그 공급 확대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확대가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유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급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불가결한 것인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간의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기간의 효과를 보려면 규제 일변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나왔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돼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인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뭐 나중에라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하네요. 자, 그다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대규모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은 지역 균형이다 이런 언급을 좀 했거든요. 이게 최근에 지금 메가시티 논의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두 분 평가하셨어요? 고정훈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 그 결과물이 메가시티 초광역화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이런 정책들을 썼지만은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광역화 등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해체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초광역화가 뭔가 싶어가지고 뭐 반신반의 했었는데 취지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광역화 등을 통해서 이제 지방 분구도 확립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연방제 확립을 통해서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광역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최영호 변호사. 일단 초광역화
총괄과 지금 이제 뭐 그 부울경이나 광주 전남 통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지자체 통합 문제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무슨 뭐 세금을 뭐 투자를 하겠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행정통합의 문제인 거니까요. 사실 전혀 별개의 얘기인 거죠. 이 총괄과 뭐 5대 사업, 5대 지역권 이런 거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 뭐 호남 권역, 영남 5 권역 플러스 해가지고 1 광역 경제권. 예, 광역 경제권은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메가시티나 이런 얘기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맞물려서 이거 초강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뭐 부울경 통합이나 전남 광주 통합과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겠냐?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하기도 어려운 문제일 뿐더러 내부에서 일단은 지자체장, 자치단체와 거기 주민들 사이에 예의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될 일도 네. 아니고. 예. 사실 그 양측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도 밝힌 게 이게 이번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낸 계획들을 중앙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좀 이런 식으로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정부가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좀 하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이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 재원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역 균형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도, 여기에 좀 재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전북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이제 새만금 부분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뭐 공공주도 매립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해수유통,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좀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좀 평가 또는 향후 전망, 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호정현 변호사.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이제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하고 실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간절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 굉장히 이제 시간과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이제 사업성 내지는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 단체 등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영호 변호사. 일단은 원래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서 내부 용지 매립하겠다는 게 이제 공공 매립으로 하긴 했는데, 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예타가 재작년 말에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사업 시작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부 출범이 지금 2017년 5월인데 뭐 사실 바람직하긴 하죠. 이제 민간 투자를 못 받아서 공공 매립이라는 전환 자체가 하긴 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새만금 사업은 매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뭘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인 건데, 뭐 아직 좀 네. 가시적인 성과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예.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은 이렇게 수사는 많았어요. 이게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새만금의 사업에 대해서. 근데 실제 실천을 좀 안 했던 것이 문제였고, 그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전라북도로서는 새만금이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하거나 아쉬운 이런 대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신년사 관련해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없었습니다. 네, 뭐 그냥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네, 고정희 변호사. 네. 저는 대통령께서 말을 아끼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제 사면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문제를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지금 막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냉각기를 위해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4월 보궐선거 전에는 어떻게든 사면 문제를 매듭 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사면 쪽으로 논의를 해 갈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혹시 이유는 뭐라고? 이유는 네. 그 지금 김수현 뭐 전 청와대 네. 이제 뭐 비서가 뭐 이제 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리고 네. 임기 내에 이것을 해결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월쯤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거다. 이제 그 네. 4월에 선거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3.1절 특사 아니면 8.15 광복절 특사로 해가지고 특별사면이 되지 않을까 봐요. 네.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 이제 헌법상의 권한인 건데 자기는 행사를 좀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었고 사실 부합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오만하다고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잘해가지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이 그 당시에 이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떠한 그 촛불 시위라는 게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직접 민주를 실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자칫 잘못하면은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 같고 이거는 아마 대선 전 총선이 아니라 대선 전에 이제 네. 여론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업무인 거지 본인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 또는 정략적인 이유로 좀 이 사명 전 대통령 사명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자, 그 정도 신년사 이야기 해보고요. 서울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죠. 안철수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 변호사. 네. 지난번에 뭐 민주당 안철수 예. 후보 대표 출마하던 말던 신경 안 쓴다 하셨는데 예. 계속 신경 안 쓰십니까?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는 축하를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또 뭔가 한 가지를 또 느꼈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의 이제 정책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국민의힘한테 무조리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반작용에 의해서 참 오랜만에 안철수 대표가 빚을 봤다. 이렇게. 네. 예, 그 평가가 지지율 됩니다. 상승 추이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특별하게 국민의힘하고 네.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했을 때 네. 지지율이 떨어질지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합당을 안 하는 전제하에 만약에 연합에서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지지율이 뭐 갑자기 급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지지율 추이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추세입니까? 추세는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추세인 거고 일시적이냐는 뭐 지금 보면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는 아니 선거까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4월 7일이면 이제 딱 3개월도 안 그렇죠.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는 당선이 가능하냐 이렇게 뭐 얘기를 감히 못 하겠지만 네. 누군가의 당선을 못 시키거나 음. 누군가의 당선을 시킬 정도는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추세가 유지될 거다 이런 그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까지 안철수의 지금 마지막까지 사퇴하거나 통합하지 뭐 그 하지 않는 걸 전제로 누군가를 이제 당선을 못하게 하고 당선을 시킬 수 네. 있는 만한 좀 잠재력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권 통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통합 얘기는 끝까지 네. 얘기가 나올 거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뭐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정치적 카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 후보직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또 성과를 나름대로 얻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최영호 변호사. 지금 이제 본인이 되게 특이하게 당대당 통합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전원인 것 같던데 당대당 통합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뭐 그런 거 없다 선긋기를 했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같이 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이제 당대당 통합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본인의 당 자체가 흡수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지지율의 위치를 아는 거죠. 사실은 괜히 국민의힘 갖다 자신의 지지율까지 깎아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다 아마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그러면 밖에 나와 있을 때 국민의힘과 이제 후보 통합을 아마 네. 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후보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네. 후보 통합이 안 되고 안철수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선처럼 그냥 안철수 후보는 제3당이니까 3번 정도 순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1위를 지금 하고 있거나 만약 여권도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여당의 어떠한 표심이 뭉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당 후보한테 뭉치면 30-40%는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 30-40%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알아서 네. 사퇴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복잡해요. 하여튼 복잡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뭐 여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 최영호 변호사께 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정동영 전 대표가 최근에 순창으로 이사를 갔다면서요. 이와 관련해서 뭐 차기 선거에서 남원 순창 임실 출마설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관련해서 좀 들은 이야기 없으세요? 일단은 네. 뭐 두 가지씩로 듣은 이야기 없고, 아마 이제 이런 네. 이야기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정동영 전 의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곤혹스럽고 힘들 거예요. 이게 사실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차기를 노리고 아직까지 뭐 그 무슨 정치인으로서 죽지 않았어, 네. 이렇게 들을 만한 내용의 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거의 무슨 선거 낙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네. 좀 아마 그렇게 혹시 그러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특별히 네, 논의되는 것은 아마 그쪽에서는 네. 전혀 들은 건 없어요. 그분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최영호 변호사께서 정동영 전 대표 대변하시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걸로 가볍게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자, 월요 정치의 문 대통령 신년사 행간과 서울시장 선거 예측 그리고 정동영 대표 이사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